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희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뒤로하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 경제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모아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의 주제는 바로 5G입니다. 지난 한 해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5G 상용화로 5G 테마가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5G의 빠른 속도만큼 빠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해 바로 크게 주목을 받는 테마주가 바로 5G입니다. 2019년의 5G 테마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성훈 과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4월이었죠. 4월에 전 세계 최초로 이제 5G가 상용화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그 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테마의 상승세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뭐 테마라고 하기에는 이제 5G가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테마라고 말하기에도 커진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정책까지도 지원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웬만한 기업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 두세 배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테마 한다고 하더라도 오이솔루션 여러 가지 종목도 알겠지만은 통신 업체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LG 플러스 같은 이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5G 관련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골고루 되는 점도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이번 2020년이 오기 전 2019년의 5G 테마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KMW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1000% 넘게 좀 상승을 흐름을 좀 보였고 거기 다음에 이제 또 RF, HIC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랐던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죠.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먼저 좀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톤 터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이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4G 도입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5G 도입했을 때 그런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5G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에 펼쳐질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리포트도 나오고 또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G 도입하기 전에 이 4G의 이런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4G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 9월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LTE 가입 시작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4G의 보급률 이제 블랙선인데, 이 선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냐면요. 2019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보급률이요.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은 5G는 어떻게 됐어요? 5G도 4G처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G에 우리가 기지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안테나, 그다음에 들어가는 이런 각종 부품들이 보시면은 배로 더 많이 이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4G 때보다의 매출액이 훨씬 더 커지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도 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주식을 또 투자를 할 때요. 국내 산업에서 국내 시장에서 육성이 되는 그 산업이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육성하는 산업이 있죠. 네. 그러면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 그 캐파하고 글로벌 시장에다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하고 어디서 더 매출이 더 크게 올까요? 당연히 시장이 클수록 좋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국내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상용했다. 그럼 다른 국가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선도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선도하면서 가는 도중에 물론 이 산업이라는 게 순탄하게 갈 수는 없죠. 시행착오를 겪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과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하고 차이는 갭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5G 이 종목들이 선도했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고 추세가 지금 꺾여 있지만은 그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도 추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이따가 5G 관련된 종목 네. 추천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5G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네, 또 5G 뭐 일단 알아보기 전에 두 분 다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아직은 5G를 안 씁니다. 뭐 기종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예, LG나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이미 5G 핸드폰이 나왔는데 예. 이제 내년 2020년에는 애플의 5G 핸드폰이 출시가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2020년에 5G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것 같은데 2020년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애플에서 5G 폰을 출시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5G 폰이 지금 상용화가 안 되는 부분 좀 가격 측면에도 좀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애플에서 이제 5G 폰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을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5G 폰이 좀 광범위하게 되면서 이 5G에 대한 상용화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굳이 뭐 스마트폰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 5G 같은 경우에는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가장 큰 핵심 인프라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자율주행차도 그렇지만 뭐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4차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AT&T와 이 5G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됐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수익률이 좋았지만은 오히려 내년에는 이 올해 그 기업들의 그 5G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내년엔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몇 배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초로 5G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5G 산업을 기간 산업 할 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한테 오히려 수주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해 성장률을 주가의 상승률을 내년에도 기대한다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이제 테마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종목들 뭐 Y에서 RF, HIC, 뭐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신업체 LG 플러스도 그렇고 이 5G 관련 모듈이나 어떤 전파 기지국 같은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하재기 위원님께서는 2020년에 5G 산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의 속도는 이제 걸음마였기 때문에 한 10km에서 20km 달리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 KMW라든가 RF, HRC 같은 경우는 산업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속으로 갔어요. 100km 정도 속도로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이성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G가 돼야지만이 이 5G에서 파생이 되는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 이거 5G가 돼야지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이죠. 증강현실도 똑같은 이 5G가 돼야지만이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VR하고 AR 같은 경우도 5G가 되면은 이게 또 어디로 이제 펼쳐가느냐 확산이 되느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의료 쪽이죠. 증강현실, 그 다음에 게임 쪽, 그 다음에 또 가구점,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가요? 시뮬레이션이죠. 우리가 어때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리점 가서 우리가 시승을 하고 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냥 이 어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이
어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아까 의료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5G가 되면서 증강현실이 되면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MRI 찍었을 때 찍었던 단면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는 전면, 후면까지 양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5G가 되면 또 제조업 쪽이 가장 이 산업 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5G라는 것은 어느 통신의 부품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다 파급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너무 많이 길게 했나요, 앵커님요? 아니요, 5G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네. 준비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5G 우리 국내에 점유율 점령 이제 그 이제 지표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연말 이제 다 됐어요. 올해 한 400에서 500만 정도 가입자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고, 뭐 25년도에는 뭐 인구 몇 프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막대가 이제 가입자 수고요, 보급률인데, 자 보시면은 자 2021년도까지 37% 정도가 급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19년이잖아요. 근데 20년, 21년까지도 계속해서 급증하는 그런 네. 부분이 좀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5G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뭐 전 세계 한 26억 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25년까지 인구 대비해서 65%니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5G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결국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5G 중에서 특별히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오이솔루션을 네. 좀 보고 있는데 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을 봤을 때 5G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양 크게 하고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결국 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트랜시버 그러니까 수신 모듈을 개발하는 이 오이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그 오이솔루션이 내년에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약간의 이게 과연 5G 종목들이 실적으로 연결될까가 뭐 재작년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오이솔루션은 그걸 보여줬어요. 네, 네.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2억이었다가 지금 현재 3분기까지가 462억. 네, 네. 몇천 프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5G 안에서 종목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어떤 실적이 좀 안 나오는데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됐던 이 종목이 내년에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5G에 대한 어떤 통신 업체들이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버라이즌 그리고 AT&T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노코모 그리고 KDDI 같은 업체들이 통신 이 5G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노도나도 경쟁 한마디로 이제 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광트랜시버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이 오이솔루션에 대한 수주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3분기까지 462억이 나오고 예상치로 한다면 58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큰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추이까지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은 갖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한 그래도 6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이 주가 상승률을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냐라고 보시지만 솔직히 이건 잘 의문점은 들어요. 하지만 네. 이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5G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집중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돼 있는 종목들을 보자는 취지에서는 저는 오이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오이솔루션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5G 종목들 중에서 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자, 이 그립을 한번 보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이제 통신사에서의 신규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 집행 순서입니다. 자, 보시면 기지국 장비 쪽입니다. 안테나라든가 필터라든가 앰프, TR, 프론톨. 그 다음에 이제 인빌딩 장비, 광 중계기라든가 RF 중계기,
fem토세, 그다음에 유선 가입자 장비인 스위치라든가 라우터, 백홀, 그다음에 이제 전송 장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KMW, 그다음에 OE솔루션, RFHIC, 그다음에 Y솔 이 종목들 보면요.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기지국 장비 쪽에서 안테나든가 필터, 앰프. 자, 이게 조금 더 이게 사진을 조금 이걸 좀 없애고요. 자, 이게 Y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RF 모듈 쪽에서의 매출이 좀 잡히고 있죠.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강통신용 모듈 쪽에서의 좀 잡히고 있는 그 매출 구조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RFHIC 같은 경우도 자, 통신용, 전력 증폭기, 뭐 레이더용, 군사용이죠. 군사용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KMW 같은 경우는 필터라든가 안테나. 특히 보면 이 KMW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하고 안테나 쪽에서의 매출이 좀 많이 좀 잡힌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행 순서에 맞게끔 5G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지국 장비 쪽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빌딩 장비 쪽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유선 가입자 쪽 장비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쪽 인빌딩 장비 쪽은 이제 건너뛰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이제 스위치라든가 라우터, 백홀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 출연할 때도 몇 번 또 언급을 좀 드렸던 네, 맞아요.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본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20년하고 21년, 특히 20년도에 19년도에서 2020년도에 급격하게 매출이 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쿄 올림픽입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도쿄 올림픽 이 직전에 이 5G 시스템에 대한 안비를 하기 위한 정책을 좀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일부 좀 시범을 보였던 경험인데 이 올림픽이라는 건 전 세계 인구들이 다 집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5G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렸고 아까 뭐 스위치 그다음에 백홀 말씀드렸는데요. 모바일 데이터를 유선망으로 연결하는 모바일 백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더넷 스위치를 좀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솔루션 기반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다산존 솔루션스라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나스닥에 좀 상장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어디하고 매출이 약간 일본하고 연결이 된다겠는데 그 일본에서도 라쿠텐하고 매출이 5G 솔루션의 공급이 선정이 됐던 그런 네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드러나게 되면은 당연히 다산 네트워크스의 종목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솔루션 쪽에서 또 KT하고의 그 5G 스위치에 대한 공급도 선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 그런데 결국에 5G가 오르려면 시장 자체가 좀 힘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성우 과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우선 지금 올 초 같은 경우가 뭐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 수출주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우리나라 시장 특징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많이 하향됐었거든요. 네, 상반기 네. 때.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지금 그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오더라도 좀 내성에서 좀 생기지 않나.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IT주들이 좋은 게 역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는 솔직히 내년 하반기까지 예상을 하는 거는 좀 힘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그 1분기 때는 이런 올해 하반기 때의 증시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뭐 대외 의존도가 뭐 높은 오히려 지금 올해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 국가들이 뭐 독일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들 국가들도 오히려 증시가 계속 화랑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의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런 기업들과 같이 못 갔지만은 내년에는 이 어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격차가 좁혀지면서 상반기 때는 좀
증시를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가 늘면서 주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신흥국들이 뭐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유동성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2020년의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8월 달에 시장이 저점을 찍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많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등 시장을 주도를 했던 이 반도체 업황도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반기에는 이 시장을 좀 믿는 것보다는 이 테마주 쪽 또 개별 종목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중국 오늘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 1.21% 등 상승하면서 이 아시아 증시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좋았을 때 그때 그 긴장의 끈을 놓치면은 항상 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하고 하반기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20년에 증시를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2020년에도 새로운 테마가 좀 부상하게 될까요? 어떤 테마들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성훈 과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좀 몇 가지 하면 이제 핀테크 쪽을 좀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앵커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간편 결제가 많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고 또 정부도 지금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인터넷 은행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가 되는 부분을 지금 허용을 했었고 이제 곧 이 인터넷 은행 특례법 개정이 되면은 이제 KT가 이 K뱅크 최대 주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 결제 쪽이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지원 속에서 이 간편 결제 그 핀테크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도 솔직히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은 뭐 화재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어떤 좀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유럽연합의 탄소세도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쪽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때 좀 이제 반짝하고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 관련 네,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 기업들의 좀 주가가 맞아요. 2019년 때 반짝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OTT 관련 기업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5G 급은 아니더라도 네. 이 관련 테마로 해서 주가 상승력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같이 간다는 말씀이신 그쵸, 건가요? 그쵸. 뭐 5G와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5G만큼의 어떤 네. 주가 상승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 뭐 지금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애플 TV도 그렇고 그렇죠. 이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쪽에서의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어떤 제작사들의 가치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드라마 제작사의 기업들이 몸값이 많이 뛰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외국의 이런 동영상 OTT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OTT 관련해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2020년에는 이 핀테크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OTT 관련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2020년에는 어떤 좀 테마가 부상하게 될 것 같나요? 일단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 그 굵직한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4월 15일에 총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 보면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이 강력하게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반기에는 이 정치인 테마주가
강세를 좀 보일 것이다. 근데 정치인 테마주라고 해서요. 무조건 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와가지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정치인 테마주를 하면은 그날까지 가지고 가시는데요. 약간의 이제 종목별로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선거 있기 한 달 전에 먼저 선반영이 돼서 고점을 찍고 빠지는 종목이 있고요. 또는 선거 치르기 일주일 전까지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고 빠지는 그런 종목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제가 이 HTS의 관심 종목으로 이낙연 테마주 종목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떤가요? 이제 당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로의 현역이었던 정세균 의원이 어떻게 된가요? 국무총리로 자리를 갑니다. 그러면은 종로의 자리가 어떻게 된가요? 현역 의원이 빠지기 때문에 무주공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측근 쪽에서는 비례대표라든가 또는 세종시 같은 쉽게 당선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만약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벗어나고 여권의 잠룡이 종로로 나와서 당선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여론의 추이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뒤로 피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근데 어제 그 뉴스에 나왔었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로에 출마를 굳혔다라고 하면서 한교안 대표한테도 어떤가요? 같이 한번 선거를 대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된 종목을 계속해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기존에 그 갖춰져 있던 이낙연 뭐 관련 종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파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왜 파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마주들을 좀 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가자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그 난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동생분 이따가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아산업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을 했다가 좀 약간 조정이 좀 주고 있는 부분, 뭐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죠. 서원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고,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들, 남성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었고요. 종목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 아직까지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해저터널 관련해서의 정책주로서의 지금 아직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뭔가요? 인맥주로서의 연관이 있고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또 그런 종목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잠깐 한번 좀 올라왔지 그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맥으로서의 또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올라간 것보다도 아직 바닥에 있으면서 살짝 새로운 징주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공략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5G 시대가 되면서 통신사 또는 단말기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폴드폰으로 변화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5G 연관해서 폰을 이제 만드는데 스마트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폴드폰에다가 맞춰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추이 전망인데요. 뭐 20년에 조금 올라갔다가 21년, 22년 좀 주춤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거는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감소를 하고 있죠. 이게 파동을 치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해서 어떤가요? 24년도까지 해서, 특히 23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 침투율이 2.3에서 6.7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보면은 막대 그래프도 23년에서 24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이 폴더폰 관련해서 좀 우리가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미지 나오죠. 클래스 M 폴더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모토로라 폴더폰이 지금
이미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면 장비 업체 쪽에서의 어때요?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닝 IPS 많이 좀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라든가 PSK, 뭐 테스, 캐시텍이 좀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업체, 부품 업체. 아무래도 이제 그 소재 업체 쪽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때요?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는 한 20배 이상 판매가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듈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좀 좋지가 않았는데 이 20년으로 해서 전공정 패널에 대한 가동률이 좀 증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7인치에서 8인치 대면적 폴더블 패널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소재업체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소재업체라든가 부품업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치인 테마주까지 짚고 왔는데 그런데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오르는 측면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이 그렇죠. 되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4월에 또 총선에 대해서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하반기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무섭게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력적이라기보다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테마로서 이제 급등 그리고 급락이 반복이 되면서 투자자를 혹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 기업의 어떤 뭐 내부자가 회사 네. 내부자가 이 출마자들 후보자들과 어떤 학연이나 지연 맞아요. 같은 네.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 보더라도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제 테마주나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뭐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있었던 상황인데,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이후에는 나중에 봤을 때는 결론은 뭐 대다수가 제자리로 갔거든요. 네.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하셨으면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간다고 한다면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급등락에서 매매를 어떻게 할지 부분은 거의 뭐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아무리 뭐 대응이 워낙 어려워서 좀 그쵸. 추천을 하지 않으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쪽으로 항상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전략이에요. 네. 정제 테마주는 어려운 전략이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또 기업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좀 들어가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약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지만 이제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되는 문화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또 이제 뭐 상한가, 하한가 폭이 커지면서 네. 이거에 대한 좀 더 그런 기승을 좀 부리지 않나. 그럴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성우 과장님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엔 좀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019년에 예. 또 출발 증시 와이드에 나오셔서 예. 정치 테마주를 이미 여러 좀 추천을 하셨었거든요. 그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받는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정치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주 가고 나서 그 테마가 재료가 끝나게 되면은 어때요? 소멸이 되면 제자리로 오는 경향이 많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종목은요. 그 재료가 소진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조정이 받더라도 다시 그거를 주가를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정치 테마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때도 일단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들어갔지만은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잘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일정한 부분 계속해서 나와준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ROE라든가 이렇게 나와준다 하면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은 1차적으로 정치인 테마주로 묶여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인 테마주가 소멸이 되고 나면요. 2차적으로 갈 때는요. 자기 자생의 실적을 가지고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치 테마주는 이제 매매를 하시되 이런 실적을 다 완벽하게 보고 가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성향이 있으시냐? 재료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세요. 근데 재료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99.9%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 나중에 또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또 재료에다가 우선을 둬서 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재무 구조가 엉망이었던 종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낙연 종목이라는 재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라는 건 양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념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옵션이라는 거죠.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그만인 거. 그래서 1차적으로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우선은 돼야 하는 게 실적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가. 그리고 나서 인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옵션을 넣는 그 순서대로 종목을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테마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2020년 전체적인 이 한 해 증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성훈 과장님께서 2020년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작년 네. 연말과 비교해서는 좀 분위기 좋잖아요. 네, 분위기 좋고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어떤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조짐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좀 경기 선행 지수도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그 가장 기대감이 큰 게 반도체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땐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순환매로 다른 종목 오르겠다라는 것보다도 네. 지금 뭐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좀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반도체 종목들을 주로 뭐 보고 계신다는 네네네. 거죠? 하채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종목들? 아, 좋죠.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육성이 됐다가 이제는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5G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5G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요, 이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국가 기업한테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한다. 돈이 조금 손해 보였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을 해서 우리가 5G를 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아직 5G 통신 그런 부품 이것은 우리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런 캐파에서의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완전히 우리가 5G를 잡으려면요. 이 시스템 반도체까지 완전히 잡아야지만이 제대로 5G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육성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컴퓨터, 핸드폰, 이 카메라 다 반도체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반도체 없으면 이 세상 마비가 됩니다. 그만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이성훈 과장님 뭐 반도체 말고 또 뭐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전략. 뭐 이제 뭐 중국 관련주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요? 네. 그래서 뭐 북미 협상에 대한 뭐 2차 이제 협의가 전인데 이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도 그렇고 또 엔터 관련주들도 막판에 좀 요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도 뭐 특별한 어떤 뭐 바이오 업종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업종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도 이게 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조선 업종, 뭐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 항상 이제 저점에서 이 반등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29개월 만에 좀 플러스 들어왔었는데 그때 항상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플러스 들어왔었을 때 주로 올랐던 종목들이 대형주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주가 좀 주식을 좀 매매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워낙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바이오 업종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0년의 그 전망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뭐 그 정치 테마주로
같이 생각하기는 좀 무리감이 있긴 하지만 결론은 바이오 업종이 뭐 주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제 임상이나 이런 어떤 이벤트 관점에서 주가가 투자 심리를 좀 많이 더 자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벤트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그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뭐 임상이나 이런 이벤트 올해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좀 맞아요. 힘들어하셨던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바이오 종목들은 그게 예. 힘들죠. 그런데 하창희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무슨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업종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이거 주가 장난하기 쉽고 말장난하기 그렇죠. 쉬운 게 바로 이 제약 업종입니다. 네. 뭐 임상, 일상, 뭐 2상, 3상 뭐 결과 안 나왔어요. 뭐 들어간다 하면은 그냥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합니다. 맞아. 갑자기 막 예.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실패했습니다 하고 맞아요. 갑자기 또 그냥 급락을 때려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무슨 캐릭터가 상당히 강한. 그러다 갑자기 삼상에서 뭔가 예.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러면 또다시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말장난하기에 상당히 좋은 주가가 네. 이 제약 업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제약 업종이 더 심한데요. 네. 삼상을 통과했어요. 네. 통과를 해서 제품을 팔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유통을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바로 인기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보면은 동화약품 하면은 제일 오래됐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가스알명수. 그다음에 후시딘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동화약품에서 그것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거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성공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죠. 현대약품 옛날에 뭐였어? 물파스잖아요. 부광약품, 부광약품이네요. 비타500이 맞나요? 네. 치약, 네. 부광약품 치약이잖아요. 그거 하나 성공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고. 근데 강동제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제약하다가 갑자기 막 비타500 만들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음료수로 바꿔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임상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 유통을 했다 해서 그게 무조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에서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제약주를 바이오주를 하더라도요. 네. 돈을 버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안 벌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주가가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화 내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아니 왜냐면은 너무 이게 네, 개인 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맞아. 그래서 네. 제가 제약 바이오 좀 선수들한테 뭐라 했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이어서 2020년에 증시 투자 전략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해야 되는가 끝나셨나요? 네, 이성훈 과장님이 이미 여러 가지 끝나셨어요? 종목들 좀 네. 짚어주셨고, 저는 아까 네. 조선주 하셨나요? 혹시 조선주 아까 좋다고 하셨나 아니면? 조선주 괜찮아요.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도- 서먹서먹하세요? 아니 그냥 이게 네. 오늘 처음이라 이게 자주 나오셔야지 좀 대화를 하고 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선주는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 자체가 바뀝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배를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LNG 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선주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정유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유가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아람코가 상장하면서 정유주는 흔들렸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악재가 호재다. 그리고 나서 아람코가 상장한 이후에 지금 정유주를 보세요. 좀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폴더프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LCD 쪽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LCD 포기를 할 때가 됐어요. 네. 이제 중국이 따라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선점하고 갔지만은 이제 중국 애들한테 양보를 하고 중국 애들이 가져가는 그 부분이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향상시켜서 퀀텀다 OLED죠. 훨씬 더 선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정부에서도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리면서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주가를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너무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LG 디스플레이 아니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겠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유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테마를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결국 궁금하신 건 종목일 것 같아요.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참 이렇게 많은 기업 중에 한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한데. 그죠,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왜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을 얘기할까라고 하지만은 네. 여러 가지 뭐 어떤 SK하이닉스 외 다른 종목들,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내년에 수익이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5G 관련하면서 또 핀테크 여러 종목들이 SK하이닉스보다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으로 생각이 든다면은 가장 좀 어떤 좀 크게 어떤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안에서도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4분기 실적도 이제 뭐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되겠지만은 뭐 분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올해 3분기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결론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전망을 이 신고가 나오는 부분이 올해 4분기 실적이 아니라 내년과 2021년에 어떤 반도체 업황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신고가 랠리는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재미없으시겠지만 우선 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만나보고 왔고 이어서 하채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정치인 테마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네.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자, 특수건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드 공법으로 해서 서초전력구라든가 한강 하저 터널을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쪽 시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전남도지사 시절에 펼쳤던 정책이 바로 이 해저 터널입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정책 줄여서 이낙연 종목으로 좀 관련이 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 및 싱가포르 고속도로 지하 구간 및 지하철 등을 시공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북미 간의 대화 좋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가 좋았을 때 어떻습니까? 철도주들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철도주로서 좀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1차에서의 사인이 확실하게 끝나고 나면은 뭐 2차, 3차도 갈 수도 있겠지만은 도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쪽에 대한 문제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지만이 자기가 유권자들에게 내가 임기 동안 이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는 결과물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을 어느 정도 네. 컨트롤해서 볼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이 4대강 한번 그 복원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또 이 종목이 또 연관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자, 이거 재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네. 자, 매출액이 1,860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955억 나옵니다.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높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EPS도 낮지만 그래도 나와주고 있다. 건설업종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ROE가 0.94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6년도까지에서의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 2018년도 네. 자, 계속해서 흑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2014년도에 매출이 한 1,500 정도 나왔는데 2018년도에 이거를 감소한 것을 뛰어넘으면서 1,800까지 네, 나왔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네. 부분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네.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0 특별기획 1부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